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인파로 북적이던 공항과 버스터미널 그리고 기차역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고 인산인해를 이루던 전국의 주요 관광지들도 한산해졌습니다. 대신 아침부터 건설 현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무실에선 밀린 일을 처리하려는 직원들의 분주한 모습들이 포착됩니다. 이렇게 모처럼의 황금 연휴는 지나가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돌아온 일상은 역시나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이 5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에 6명은 회사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4년 동안 지역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온 고용평등 상담실은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폐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마다의 노동 환경은 다르겠지만 돌아온 일터의 환경이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아지길 희망해 봅니다. 10월 4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하면서 부쩍 서늘해진 날씨에 놀란 분들 많으셨죠. 오늘 아침 안동은 11도, 영주 8도로 꽤나 쌀쌀했고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곳에 따라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바람도 꽤나 강하게 부는 만큼 저녁에 야외 활동하실 땐 옷차림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경북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를 보유한 안동시가 미래 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100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비지정 자연유산 발굴과 기록화 사업에 착수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미래 자연유산으로 가치가 큰 보호수와 녹어수, 당나무 같은 수종, 그리고 생육환경과 민속신앙을 통합적으로 기록화하는데요. 기록화 대상은 총 200여 곳이지만 정밀조사 대상은 안동시가 선정한 안동 병산서원 배롱나무군, 또 하회마을 북촌댁 탱자나무, 하회소나무와 읍면동 추천 대상을 포함한 10곳입니다. 용역 착수와 함께 또 구성되는 자문위원단의 전문 의견을 통해 조사 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최종 결과 보고서는 향후 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산림청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경상북도 또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등에 이 보고서가 배부되는데요. 안동시 문화재 지정 담당자는 이번 기록화 작업은 안동시청에 소속된 행정직과 시설직, 학예연구직과 녹지직 공무원의 소통과 협조로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록화 사업을 통해 미래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오늘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소 쌀쌀한 공기가 감돌고 있지만 낮이 되면 기온 25도까지 올라서 종일 선선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하늘 예상됩니다. 가을은 더욱더 깊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일간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 일원에서 2023 경북국제 하이 웰니스 의료관광 페스타가 열립니다. 활기찬 몸과 마음, 웰니스 라이프를 주제로 솔향기가 가득한 숲속에서 청정 동해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과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인데요. 여행으로 몸과 마음, 정신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얻는 웰니스 관광과 한의학과 한방치료를 통한 대구 경북 의료관광,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웰니스 산업의 최신 콘텐츠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페스타에서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페스타의 한의학과 함께 의료관광의 테마에 중요한 콘텐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월의 두 번째 연휴, 치유와 힐링을 테마로 한 축제가 마련된 만큼 푸른 바다와 함께 맑은 공기 가득한 영덕에서 활기찬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에서 전해드립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4도 높은 22.3도, 습도는 65%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3.5m까지 바다의 물결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밤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유입되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 기후변화 감시소가 세계 기상기구 지구대기 감시 프로그램 관측소로 등록됐습니다. 지구대기 감시 프로그램은 세계 기상기구의 과학기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89년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세계 기상기구로 등록된 울릉도 기후변화 감시소는 우리나라 관측소 가운데 7번째로 공식 등록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울릉도 기후변화 감시소는 동해 대표 기후변화 감시소로 한반도 동쪽 감시 관측 자료의 가치와 품질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10월 세계 기상기구가 전 지구 온실가스 현황을 발표할 때 울릉도 지구대기 관측소에서 측정하는 온실가스 관측값도 함께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연휴 기간에 대구를 방문한 친지들 모시고 대구 구경 시켜준 분들 계실 텐데요. 어디로 가야 하나 참 갈 데가 없다 이렇게 고민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관광산업 경쟁력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대구의 관광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기획조사팀의 이용호 과장과 함께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도 외지에서 손님 오면 대구에 어디를 좀 모시고 가야 하나 이런 고민 혹시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처음 대구 오신 분들은 제가 수성못이나 동성로 등으로 안내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네. 두세 번씩 오신 분들은 사실 좀 어디로 모셔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구 하면 딱 떠올릴 만한 관광지들이 사실 많지가 않고 네. 관광지 중에 상당수는 대중교통이나 렌터카 등으로 방문하기 힘든 곳들이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숙박시설도 이제 서비스 퀄리티나 접근성 등이 좋은 곳을 좀 찾기가 어려워서 고생했던 기억도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 하면은 지하철도 3호선까지 있고요. 자동차 도로도 잘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생각해보면 관광지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거는 좀 불편함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대구 도시철도가 시민의 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요. 네, 다만 아쉽게도 이제 노선들이 도심지 위주로 지나가다 보니까 교외의 주요 방문지, 예를 들자면 팔공산 케이블카, 비슬산 등을 방문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연결돼 있지 않죠. 네네. 그리고 도심의 관광지들도 도시철도에서 내린 후에 도보로 어느 정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서울의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고 잠실역에서 내리면 지하철 역사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대구의 이월드는 그렇지 않죠. 두류역에서 내리고 10분 정도 좀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것들 따져보면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들 텐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도로도 잘 뚫려 있고 그래서 이제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교통체증 등의 문제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렌터카를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 인구나 도시 면적 대비해서 대형 렌터카 업체의 지점수가 상당히 부족했고요. 많지 않군요. 네네. 요즘 그리고 또 많이들 쓰시는 공유 자동차 대여 장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주차장 수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었고요. 네. 숙박률이나 숙박시설 이용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작년 기준으로 대구를 찾은 외지인 중에서 숙박을 한 비율이 한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꼴인데요. 사실 이 정도면 여타 광역시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거나 낮지는 않은 수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숙박률보다 더 큰 문제는 대구에서 이제 숙박을 하더라도 네. 가족, 친지집이나 모텔, 여관 등에서 묵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대구 지역에서 투숙 시에 가족 친지집에서 묵는 비중이 76.5%였는데 이거는 전국 광역시 중 1위였고요. 그러니까 아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친지집에서
주로 숙박을 하는군요. 네네, 많은 맞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네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봤을 때도 모텔, 여관 등 저가 숙박시설에서 투숙하는 비율이 42.8%로 전국 광역시 중 1위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관광산업이나 투숙업 하는 이제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구의 인구 규모 대비해서 호텔, 특히 4성급 이상 고급 호텔 숫자가 많이 부족한 게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호텔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숙박시설인 펜션도 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렇군요. 이런 대구 관광의 취약한 점들 좀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중요한 건 개선 방향과 성공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향후 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 또한 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대구는 이제 KTX를 통해서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부터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구 광주 간 달빛 고속철도가 계획대로 설립이 된다면 이런 강점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중교통과 렌터카 인프라를 조금 개선한다면 이제 관광객들의 시내 교통 편의성도 좋아지고 그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네. 또 대구는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인프라도 비수도권 중에서는 최상위 수준이어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을 관광 산업과 연계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먼저 이제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네. 관광지에서 본인의 취미생활, 그러니까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즐기고자 하는 트렌드가 가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트렌드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 대구에도 문화 콘텐츠를 잘 갖춰줬을 때 이를 즐기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겠죠? 네. 네, 실제로 대구는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인프라가 우수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의 뮤지컬, 연극, 클래식 등의 공연 건수와 공연장 수는 전국 6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공연 티켓이 총 61만 장 가량 팔렸는데요. 네. 이는 비수도권에서는 1위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대구의 공연 시장 수요와 인프라가 탄탄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고급화나 대형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티켓의 평균 판매 단가가 낮아서 네. 티켓 판매 액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산에 상당폭 뒤처진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최신 대형 공연 시설이 부족한 상황과 좀 관련되어 보였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2019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컬 전문 공연장인 드림시어터가 개관하면서 이후 뮤지컬 공연 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네. 이러한 효과로 부산의 뮤지컬 티켓 평균 판매 가격이 대구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연간 관람객 수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대구를 역전해 버렸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대구에서도 이 부산 드림시어터의 성공 사례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드림시어터는 단순히 최신 대형 공연장으로서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한 것을 넘어서서 인근의 편의시설과의 연계도 뛰어났습니다. 극장 인근의 대형 쇼핑몰, 4성급 호텔, 지하철역 등이 소재해서 관람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되었고요. 예. 이러한 드림시어터의 강점은 고가의 대형 공연 유치 자체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 공연의 경우에는 연출진, 출연진들이 공연장 인근에서 장기 투숙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러한 측면에서 극장 인근의 인프라가 공연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향후 대구 지역에 새로운 공연장을 건설할 때 이러한 요인들을 잘 참고한다면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광 인프라가 좀 잘 연계가 돼 있어야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관광 연계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핫한 대구FC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대구FC는 2019년에 홈 구장을 DGB 대구은행파크로 이전하면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됐었고요. 이후에 구단 자체의 인기도도 높아지면서 전국 각지의 축구 팬들이 경기 관람을 위해 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분석해 보기로는 이제 경기당 평균 3,000명 정도의 외지인이 대구를 찾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000명이나요?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외지인 축구 팬들이 대구를 방문한 김에 좀 더 다양한 관광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팬들이 열성껏 팀을 응원하고 나면 배도 고프고 네. 그러다 보면 인근 맛집에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근처에 즐길 거리가 충분하다면 대구에 방문한 김에 근처 관광도 좀 해보고 싶을 텐데요. 이제 이러한 분들에게 저희가 그런 정보를 잘 제공만 하면 아주 그중에 상당수가 관광 수요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관련 정보들이 그렇게 충분히 제공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구 FC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통한 SNS 홍보 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타지 축구 팬들을 위한 관람 여건을 조금 더 개선해서 더 많은 분들이 대구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FC뿐만 아니라 야구 구단인 삼성 라이온즈 또 농구 구단인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에게도 이 내용은 해당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의 경우에는 대구로의 연고지 이전과 재창단이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21년 9월에 재창단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구단 운영에 따라서 향후 인기도나 타 지역 관람객 유입 효과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구 전용 홈구장 건립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올해 7월 기사에 따르면 이제 대구광역시 신청사 부지인 달서구 두류동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두류동은 지하철 2호선 감삼역과의 연계가 뛰어나고 주변에 이월드, 두류공원 등 관광 명소 그리고 식음료 업체들도 다수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제2의 DGB 대구은행 파크로 거듭난다면 한국가스 페가수스의 인기도는 물론이고 타 지역 관람객 유입 효과까지 같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화 콘텐츠와 또 이 스포츠 콘텐츠 이 외에 또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더 필요할까요?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구 내 유명 관광 시설들을 포함하는 통합 패스권을 발급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 미술관, 박물관에 주요 관광시설 입장권을 더한 통합 패스를 발행한다면 단순히 전시시설 관람객들의 편의가 증대될 뿐 아니라 네. 관광 수요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대구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편이고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충분히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인프라 도입들을 통해서 지역 정주 여건까지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대구 시민들이 모두 관광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의 관광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기획조사팀 이용호 과장이었습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강정보 디아크 광장과 내부 전시장에서 2023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이번 미술제는 다양성과 공존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전쟁, 전염병 위협, 환경적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위안을 받고 또 각성을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평면, 영상미디어, 입체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초청 작가도 지역의 원로와 중견 작가, 청년 작가를 비롯해서 해외 작가들의 참여 폭을 크게 늘렸는데요. 전시장의 소리와 함께 김영동 예술감독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지금 이거 무슨 소리죠? 총소리죠. 순간 깜짝 놀랐어요. 뭔가 전투 현장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 컴퓨터 게임 속에 있는 상황을 입체로 이렇게 재현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총소리가 들리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방향에서 총알이 날라오는지 눈치채기 어렵게.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 노끈끼리 부딪히는 소리 들으니까 대나무 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나무 밭입니다.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는
과거 1970년대 대구 현대미술제가 미술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게 자리매김돼 있고 전국적으로 대구 현대미술 행사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현대에 와서 재창립한다는 의미에서 201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금년 행사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실내로 전시 면적이 확장됐고 광장 전시에도 예전에 설치 조각 위주에서 건축적 공간 구조물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도 다르고 해외 작가들이 올해 한 16명 정도 들어와서 참여하게 된 것도 큰 변화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송강익 작가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수만 가닥의 노끈을 위아래로 촘촘히 엮어서 바람과 햇빛이 통할 수 있게 만든 작품이고요. 네. 또 관객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떨림과 소리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작품입니다. 좀 대나무 숲에 온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겠네요. 들거든요. 네, 이번 전시에 참여한 김결수 작가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그 디아크 그 광장 외 디아크 그 실내에 평면 작업을 출품하였고요. 그래서 이번 출품작은 그 집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사의 이야기 초점을 음료수라는 수많은 종류의 깡통 캔에다가 맞추어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평면화해서 작품화한 내용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캔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 캔들을 깨끗하게 또 세척을 해서 둥근 원형의 캔들을 다 가위질을 해서 평면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캔버스 화면에다가 일일이 그 아주 잔 못을 활용을 해서 수천 개의 면을 분할을 해서 붙이기도 하고 또 그 분할된 면 속에 캔 표면에 나타나는 아주 그 다양한 어떤 컬러들이 아주 섬세하게 조금씩 보여주게 되고 또 그것이 조금 더 돌출되어 있는 어떤 입체 형식의 작업들로 조금 더 진화해서 시각적으로 바라다보는 어떤 관객들에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더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과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작가의 한 땀 한 땀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보니까 어땠나요? 네, 캔을 얇게 편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두들기는 정도에 따라서 유광과 무광으로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땀 한 땀 수트로 집에 테두리를 만들고 거기에 캔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서 좀 엄청난 정성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관람객들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봅니다.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토끼상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신기하게 생긴 도형물들이 많은데 특히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 도형물이 처음에는 유리로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라색 물이 잔잔히 고여 있는 거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리플렛으로 이 작가의 이제 설명을 보니까 외국 작가신데 예전에 강정부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서 그때의 강정부의 느낌을 이 작품을 표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햇빛 나면은 보랏빛이 더 강조될 것 같고 비가 살짝 오는데 지금 빗물 떨어지는 모습도 너무 이뻐가지고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었어요. 또 안쪽에도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시민분들 오셔가지고 다양한 경험이랑 볼거리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26살 장지은입니다. 현대 미술은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볼 게 많아서 좀 놀랬고 대나무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일 신기했거든요. 원래 약간 미술 작품은 근처 가면 안 되고 멀리서만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직접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되게 신박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밖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저를 보호해주는 느낌이 들었고 자연이랑 잘 어우러져서 미술제 와서 이런 느낌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많고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데이트 코스로 너무 추천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 10월 15일까지 계속되고요. 현대미술을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2023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에 찾아서 현대미술과 친숙해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예, 최근에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주 보죠. 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서 자전거와 외발 전동 휠 등을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 PM이라고 부르는데, PM. 네, 특히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안전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해당 이슈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 최근에 PM 질서 확립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서 관련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PM으로 인한 이제 사고, 특히 대여 사업자를 통해서 이용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 사고가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해마다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우선 2020년 4월 부산 해운대구 도시철도 2호선역 해운대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와 공유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고로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남성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좀 안타깝게 숨졌고요.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최초 사고였기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해인 2021년 10월에는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서 고등학생인 A군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전신주와 충돌해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사고 당시 A군은 급경사 구역인 내리막길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예. 사고 당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었고 또 음주 상태도 아니었지만 사고 현장에서 헬멧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모 미착용에 인한 사고 사망 사고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았다가 좀 참변을 당한 걸로 이렇게 전해졌고요. 올해 5월에도 서울 서초구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같이 타다가 택시와 부딪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뒤에 매달려 타고 있던 이제 고등학생 A 양은 사고 당일 이제 사망을 했고 예. 전동 킥보드 운전자였던 B 양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B 양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서 PM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꽤 유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정말 많이들 타긴 하는데 그만큼 또 사고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피해와 관련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17년 피해 관련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117건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에도 225건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 하지만 이제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19년 447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사고가 늘었고요. 네. 2020년에는 897건으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해마다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네, 지난해에는 사고가 무려 2,000건 이상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다행히 피해 관련해서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고 건수는 좀 많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공유 PM 사업이 활발했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사고는 172건입니다. 같은 기간 광주 156건, 대전 108건, 부산 94건, 울산 35건 등 다른 광역시보다 사고가 빈번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도권에 속한 인천이 106건이었는데 이 기간에 1.5배 정도 대구가 더 높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대구에서 발생한 부상자 수도 3년 사이에 27명에서 11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헬멧이 좀 보호한다고 하지만 다른 어떤 보호 장치가 전혀 없잖아요. 네. 옆에서 보는 사람도 참 위태롭고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사고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 PM의 사고 문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질서한 주차와 또 방치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공유 PM과 관련해서 이제 심도 있는 취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방치된 수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네. 예, 주로 관광지와
대학가에 이제 기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했었는데 특히 동촌 유원지일 때는 전동 킥보드 방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동촌 유원지가 특히 심한가요? 네, 관광지 쪽에 이제 킥보드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관광지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동촌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가와 도로 사이에 이어진 보행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좁죠. 네, 거기에 이제 기기를 하나만 널브러져 있어도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전동 킥보드 주행과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 불편이 한층 가중됐었습니다. 네. 예, 경북대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가는 공유 전동 킥보드 거의 1000곡 정도로 많은 대수가 그렇게 주차가 되어 많은가요? 있더라고요. 네, 경북대 정문을 지나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앞에 이제 기기가 한 100대 정도 가까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놔두는 곳이 있나 봅니다. 네, 정문 쪽에 이제 그 교통섬 여유 공간에 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은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반복되는 교내를 좀 오가기에 전동 킥보드 같은 이동 수단이 좀 최고지 않느냐. 이동 편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도보로 걷기에 부담스러운 거리도 전동 킥보드를 통해서 좀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장점을 이제 강조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워낙 넓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출입하는 대학교 정문에는 이제 주차가 당시만 해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교내 건물 주변 곳곳에도 기기가 쓰러져 있거나 네. 무분별하게 이제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세워진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률이 좀 높아지는 만큼 안전과 주정차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PM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지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있었겠죠. 네, 지난 2020년에 대구시가 갑자기 등장한 공유 PM 문화에 좀 당혹감을 겪었는데 그래도 낯선 현장에 차례로 이제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법이 없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에 나섰고 이후 네. 수거 시책 시행을 비롯해서 안전모 개발 부착과 안전교육 확대 등 이제 생활 속에 스며든 PM을 안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와 경찰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PM 대여 사업자와 함께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정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 지역도 있나요? 금지 구역도 있나요? 네. 네. 어딘가요? 대구시에 따르면 7개 PM 대여 사업자와 교육청, 경찰청, 구군 교통 업무 담당자들이 지난달 20일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역은 보도 차도가 구분된 차도고요. 그리고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전면부에 3m 이내 그리고 버스 승강장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그리고 점자 블록 위에는 이제 주정차를 금지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시 PM 순찰반을 편성해서 매일 대학가나 도시철도 역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고 대여 사업자들은 모범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이용수치 파악 공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데나 두고 가버리면 네.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단속을 좀 강화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이제 쓰러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거를 하는 경우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안전수칙 미준수기 때문에 경찰도 이륜차 특별 단속을 통해서 공유 PM 안전 문화에 대처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이 올해 7월과 8월 2달 동안 교통중심지를 비롯해서 공유 PM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별 단속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약 20%가 PM 이용자였고 이중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도 100건 이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단속에 적발된 10명 중 2명은 무면허이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셈입니다. 자, 이렇게 지자체와 경찰이 PM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우선 관련 법령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에 이어서 강제성이 좀 더해질 필요가 강제성. 있다. 예, 그런 의견입니다. 이런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국회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일명 이제 PM 교통안전 고지 의무법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법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통행과 주정차 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벌칙 등
등을 이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 네. 현행법에는 이제 모든 차가 주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범칙금이나 이제 과태료의 징수 대상이 되고 그 차로 인해서 교통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 명령이나 이제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 방식으로 운행되고 업체별 고지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찾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업체의 책임감과 함께 시민의 안전의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좀 편리하게 사용하는 개인 그 이동장치인데 PM. 네. 좀 이용자가 좀 안전의식을 좀 갖고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답이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네. 그 모든 이동수단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가 80% 정도라고 합니다. 공유 PM이 이미 일상으로 스며든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PM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식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럼요. 이용자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인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 경찰이 운전자에게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보행자에게는 캠페인과 공익광고를 계속해서라도 주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PM은 좀 유익한 교통수단임은 분명한데 계속 사고가 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익숙해져 가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나의 안전을 위한 거나요? 맞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PM 안전의식 높여야겠습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공유활동 이야기 주간이라는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익활동 이야기 주간이라고요? 네네. 시기를 정해두고 공익활동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주간인 건가요? 네, 그렇죠. 아마 수많은 주간이 좀 떠오르실 텐데 네. 특별한 이슈 그리고 혹은 주제를 부각하고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로 주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가슴에 달았던 여러 주간이 생각이 납니다. 산불 조심 주간 그리고 불조심 주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 요즘은 이런 건 없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특별히 공유 활동에 대해서 이제 대화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근데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얘기하면 되는데 뭘 주간을 정해서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네. 이런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이해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요. 또 각자가 이제 고민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경험자끼리 나누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 또 서로 응원하고 힘이 그렇죠.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의도인 것 같습니다. 3년 전부터 공익활동 이야기 주간 사업을 기획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네, 21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년에 저희가 코로나를 크게 이제 겪기 시작을 하면서 마스크가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죠. 네. 네,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대화도 없어지고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꺼려지고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또 그때는 집합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활동이나 모임의 인원이 이제 제한을 받게 되었고 대규모 모임보다는 주로 이제 335 소규모 사업을 이제 모여서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 잃어본 대화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게 되었죠. 정말 만남과 대화가 그리웠던 시절, 필요했던 맞습니다. 시절이긴 했지만 또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게 또 부담이 됐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참여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예, 저희도 사실 조심스럽게 이 이제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21년에는 저희가 50팀 정도 이제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과연 이 사업에 누가 관심을 가질까 생각을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 22년에는 100팀 그리고 23년에도 50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드리는데 늘 죄송한 건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것보다 이제 신청자가 많아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이 계신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관심이 뜨겁군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거창한 거는 결국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굉장히 쉽고도 본질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로 현장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모임을 지속하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씨앗 활동으로 계속 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익활동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턱이 그만큼 낮아졌다. 그런 그렇죠. 기회를 제공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기회를 제가 이제 제공해주는 게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주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죠. 예. 이야기의 모임의 구성이나 방법들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설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특히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뭐 모임의 공익성이나 문제의식 이런 정도를 보고 거기에 적합한 팀들을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서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 카드라든가 이런 도구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다가와서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그렇죠. 아이디어들이 맞습니다. 쏟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또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이어져야 되죠. 예. 지금도. 자, 이야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허용범이라고 하고요.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좀 활동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뭐 활동들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 이야기 주간이라는 것이 매년 있었고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청년 정책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볼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겨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미 여러 해에 걸쳐서 또 많은 지식을 쌓고 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서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특히 관심사도 같이 맞고 대구에서 청년 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게 뭐 단순히 뭐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하면 좋겠는지 또 청년들이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또 활동하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활동은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의 인권 신장 또 청년의 어려움을 어떻게 뛰어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크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청년 활동가들이 활동하면서 또 여러 대구의 공익활동 사회에서 또 활동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의 모임의 어떤 구성이나 방법은 참여하는 분들이 직접 정하시는 건가요? 네, 직접 정하시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공익활동을 이야기하면 대체로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려운 거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다는 건 뭔가 좀 감정적이거나 정서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주간에서 이제 쉽게 접근해 보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수다 모임이 아니거든요. 네. 수다 모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심사가 결국 사회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와 함께 맞닿아 있다. 이런 것들이 다들 이야기 주간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만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공익활동 이야기 주간에 시민들은 어떤 이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카테고리를 크게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주로 이제 뭐 정치 분야, 복지 분야, 그리고 공동체, 청년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워낙 폭넓게 얘기를 해서 다 비슷한 얘기지 않을까 싶지만 그 안에 주제어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상대평가라는 게 과연 교육적인가 이런 질문부터 해서 대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네. 청년 건강 문제라든가. 그래서 보통 어떤 뭐 기후위기나 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들이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을 한다고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시민들의 삶에도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신다는 걸 네. 제가 이야기 주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저는 이제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을 정책을 채택할 때 많이 들어주시면 훨씬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삶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예, 여기서 이야기 주간에 참여한 활동팀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대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상임위원장을 활동했고 올해는 대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청년의 식구들이라는 모임으로 이 이야기 주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참여를 했는데 자발적인 이 모임은 정책을 뛰어넘어서 청년의 삶, 사회 문제 등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저는 올해도 또 역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 저희들이 조금 만나야지 하면서 사실 좀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자기 삶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임비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이렇게 제공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약속도 맞추고 또 같은 이야기 주제로 말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조금 더 광범위해졌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로 만났을 때보다 좀 더 광범위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청년이 저는 좀 쉬어도 되고 놀아도 되고 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저희들의 관심사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주간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이 이야기 자체가 공익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동기부여가 되어서 앞으로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청년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이야기 주간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주간을 통해서 기회와 또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활동이 더 확대되면 또 시민 참여는 더욱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앞에 우리 인터뷰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공유 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익 추구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인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유 활동을 추구하는 것도 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성을 사람의 본성이요? 그렇죠. 사람의 본능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장을 더 펼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기들을 한두 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 주는데 특히나 공유활동 단어가 거창한데 그리고 나는 하기 힘들 것 같았지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네. 언제든지 기회는 제공되면 시민들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주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이었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대구시가 가을 나들이철을 앞두고 내일부터 13일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유원지와 놀이공원, 단풍 탐방시설 등 주변 음식점과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격히 증가한 탕후루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등 총 144개소인데요. 이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와 함께 조리 음식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꼼꼼한 점검 필요하겠습니다. 달성군에서 지역이 가진 역사적 문화유산과 문화 원형을 발굴할 KBS 1TV, TV쇼 진품 명품 달성군 특집에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와 그림, 민속품 등을 우리나라 최고의 고미술품 감정위원들이 무료로 감정하는데요. 앞으로 달성 문화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려는 기획 의도를 가진 특집이니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 문화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탄소 제로 실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탄소 저감 필요성과 기후위기,
탄소 중립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프로그램은 환경교육센터, 탄소 중립 전문 강사의 친환경 교육과 또 천연 및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견학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는 남산 1동 주민을 우선 모집하고요. 정원 미달 시에는 중구 주민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남산 1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시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키는 워라밸 모범 사례를 공모합니다. 대구시는 소재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제도, 유연근무제 등 워라밸 지원 프로그램 활용 사례와 또 워라밸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 직장 문화를 개선한 사례 등 워라밸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 사례를 공개 모집하는데요. 오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과 뚜껑 혹시 분리해서 버리고 계신가요? 이 업체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 뚜껑은 닫아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재활용 공정에서 자동으로 뚜껑을 분리할 수 있고 또 페트병 안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고요. 또 페트병이 재활용 업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뚜껑은 꼭 닫아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 버릴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연이었습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단속 장비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고 건수가 늘었는데요. 단속 강화만으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스쿨존 내 일방 통행로를 지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러 사고들의 원인과 안전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돼서 스쿨존 내의 사고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